아, 그러면 회상 외에도 교포 역설이라는 게 있네요. 교포 역설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거는 여기 아, 회상이 책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스페인 말로 회상인데 네. 또 앞에 한글로 교포 역설로 달았어. 그 똑같은 책이야. 아,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포 여기니까 역사겠죠. 예. 설이라는 거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겠지. 똑같은 책이야. 똑같은 책이에요. 네, 똑같은 책이에요. 저는 다른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원본의 카바에 저렇게 돼 있어요. 아, 원본이 저거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본 내용은 이제 타이프로 쳐가지고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제외등포재단 다닐 때 교수 이제 저거는 그냥 한국에서 새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회상이. 그 원제목이 교포 역설. 그렇죠. 근데 교포 역설의 내용은 그러면 그분이 최병덕 그분은 한글로 쓰셨습니까? 아니면 스페인어죠. 스페인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스페인어 같이 보여가지고. 스페인어 제목은 교포 역설 해놓고 메모리아스요. 메모리아스.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이제 아마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거기 있는 한국말 하시는 분들한테 교포의 역사 이야기니까. 그런데 지금 한글 학교가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모든 교민들이 한글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멕시코 그 치첸 이트자 발굴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한국인 후예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말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암만해도 우리가 대개 2세 정도까지는 왜 부모님 영향 때문에 2대 이민 2대 정도. 한국말은 이제 암만 모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 3세 되면은 이제 배우자도 틀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세 때부터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정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정기 교육. 1940년대가 되면 한국 사람이 그동안 다 뭔지 아세요? 무국적자에 내셔널리티가 없어요. 1940년대.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40년대 멕시코 먼저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립학교 왜 있잖아요. 의무교육. 그러니까 애들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멕시코가 1915년이 되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파타, 뭐 판초비아 뭐 이런. 거기는 알바로 오브레곤이 가죠. 알바로 오브레곤. 멕시코 같은 경우. 그 혁명이 일어나서 멕시코의 아메리카 원주민의 지위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러면 그때 한국인들도 무국적자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선 멕시코 혁명으로 혜택받은 거는 아까 얘기한 빼어나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빚을 자식들이 이어받는 것에서 해방이 그리고 되고. 아무래도 혁명이라는 거는 토지와 그걸 위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득권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었지만 거기서 피해를 보거나 약자한테는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원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그러면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선생님이 약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지 않았나. 아마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 기존 정부였다면 뭐 진짜 뭐 죽여도 뭐 할 말 없고 뭐 예를 들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멕시코 혁명도 어쨌든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페이버 준 거죠. 근데 국적을 취득을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적을 하게 되니까 얘네들을 다 공립학교를 보내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서 배우는 게 이제 한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나라 말 배워야 되고 그 나라 역사 배워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한일 사회가 선생님 1033명은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마이너리티 숫자인데 이게 그나마 그 인원이 한 군데에서 계속 오래 정주했으면 하다못해 학교도 있고 근데 이게 계속 흩어지는 거예요. 멕시코 시티로 가,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와, 티와나로 가, 뭐 오아하카로 가. 거기다가 300명이 선생님 보세요. 메리타에 있던 사람이 300명이 쿠바로 가니까 애들도 없는 거야.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이제 쇠퇴를 하는 거죠. 당연히 쇠퇴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멕시코화가 되는 거죠. 멕시코 이름도 갖게 되고 하니까 한글 학교가 이제 쇠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메리다에서 살던 한인들은 자기네들이 한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하고 뭐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이게요. 이거 질문 잘했는데 제가 이걸 조사를 쭉 이제까지 하면서 뭘 느꼈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원 본국이 잘 살든지 힘이 세든지 그래야
정체성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 제가 80년대 그 유카탄의 정글 가서 그 우리 후손분들 만나잖아. 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 자기가 한인이라는 얘기를 안 한.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한인이 아, 뭐 1980년대만 하더라도. 네. 나한테 뭐 내가 여러 살일 걸 들었다고. 예. 자기는 이제 제가 이제 눈이 이렇게 찢어지면 자기도 이제 찢어지면 그게 이렇게 놀림 받았다는 거예요. 응? 아, 지금도 놀림 받잖아. 하긴 그 당시에 1900년 당시엔 중국도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았죠. 일본이 좀 살았나? 그리고 한국, 그러니까 다 아시아가 다 못 살대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제가 이제 다시 한참 20년 후에 가보니까 예. 틀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자랑을 해야 국물에도 뭐가 있는 거야. 뭐가 대접을 받는 거야. 아, 제가 본 그 한인 후손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이 잘 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메리다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옛날에는 뭐 전혀 한국 사람 얼굴은 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때 그 유카탄에서 만난 어떤 여자분인데 4세. 자기한테 자기가 애를 낳았는데 나한테 보여주면서 혼수표 말로 그러는 거라. 얘 보라고. 당신처럼 눈이 찢어지지 않고 쌍꺼풀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고. 왜? 나는 그걸 보고 추측을 하잖아. 유출하잖아.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동네 애들이나 학교 그런 데서 왜 우리도 왜 멕시코에 있으면 애들이 놀리고 그러잖아. 맨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아버지의 뿌리의 나라가 뭐 잘 살고 뭐 K-팝도 오고 뭐 그러면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옛날에 숨기고 싶던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드러내는 거. 그건 이제 많이 느꼈죠, 제가. 결국은 이제 한국인 사회가 상당히 멕시코에 이제 동화돼서 한글 학교도 쇠퇴하게 됐네요. 그렇죠. 여긴 지금 승무학교라고 하는데 승무학교는 요거 선생님 승무학교라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멕시코 한인 학교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우리 이민분들이 이제 한글 학교를 많이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국어학교. 그러면서 동시에 1910년도에 11년에 그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왜 한국에서 건너온 분들 중에 옛날 군인들 구광무군 출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다는 건 이제 몇십 명 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많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옛날 대한제국의 구식 군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군대가 해체돼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막 반일 그런 것이 굉장히 셌겠죠. 그리고 독립이라든지 게다가 1910년에 한국이 일본에 이렇게 병합되니까 얼마나 그 해외에 나가서 어떤 아주 그냥 피끌는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근영이라는 사람이 좀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구광문의 무슨 상사인가 무슨 출신이래.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분들 이민을 왔잖아요. 와서 NNK 농장에서 분명히 일을 했겠죠. 농장 노동자로. 그러면서 이제 메리다로 와서 이제 메리다에다 뭘 세우냐면 그 메리다 한인의 건물 옆에 아까 우리가 봤던 조그만한 건물. 거기에 저 건물을 렌트를 한 거예요. 지금 왼쪽에 노란 건물 있죠. 낡은 거. 저기가 그 승무학교의 그러니까 승무학교의 사무실이야. 본부. 그러면 군인들이 세운 승무학교. 그러니까 군인 출신들이 숭이라는 걸 숭상하다잖아. 물을 숭상하는 학교다. 승무학교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농장 노동자들 중에도 왜 젊은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8살 있어. 총각들이나 젊은 애들. 이런 친구들을 여기가 이제 이 건물 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요. 저 자동차 있고. 거기가 마당이거든. 여기 마당이 넓네요. 마당인데 여기서 총은 없으니까 목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군사훈련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무장 투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기르자 군사훈련을 했던 건데 그래서 재미나는 게 뭐냐면 3.1절 8.15 때 메리다 시내를 목청 가지고 시가행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멕시코 정부에서는 메리다 주정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지. 외국인들 들어와서 군대 학교를 세우고. 그거보다 우리가 의외로 있잖아요. 8.15나 이때 우리가 시위를 많이 해요. 그때 시위를 쿠바에서는 주로 뭐
쿠바하고 한국 국기 들고 멕시코에서는 미국 국기, 네. 한국 국기, 멕시코 국기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위하는 거야. 네. 우리 존재도 알리기도 하고. 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1945년 이후일 것이고 이 숙모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런 활약을 했습니까? 활약의 기본 그거는 없죠. 그렇지만 네. 이 숙모학교도 1911년에 아니 13년에 없어지는데 13년. 예. 불과 한 4년 그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예. 아무튼 이런 정신만은 대단한 거죠. 그 열악한 제가 환경에서도. 저 멕시코 시티에 있을 때 한글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근데 한글학교가 한인회에 소속해서 그 한인회는 물론 이 과거의 한인회하고는 다르겠는데 한인회에 속했는데 그때 한인회 회장님이 그 태극기를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태극기가 이 구 한인회 때 그러니까 옛날부터 물려오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그때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뭐 기미 독립운동 3.1절 있잖아요. 3.1절에 그걸 일으키고 그 후에 LA에서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일으켰대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하고 자금도 보내고 독립 군사자금도 그랬다고. 예, 그것도 저는 혹시 승무학교와 관계 있나? 승무학교는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한인하고는 관계 있어요. 지방회. 지방회. 왜냐하면 숙모학교 자체는 한 2년밖에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숙모학교에서 이렇게 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수십 명이 1915년에 멕시코 옆에 그 남부의 과테말라에 약간 거기에 이제 어떤 소란이 있었을 때 거기 혁명 분자애들하고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러는데 그 이제 반란 같은 걸 일으켰나 봐요. 거기에 참여를 했대요. 하면서 참여한 건 뭐냐면 반란이라는 건 뭐야? 반란이 성공하면 그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먹게 되면 한 귀퉁이에 우리가 비록 일본의 나라를 뺏겼지만 여기다가 새로운 대한을 세우자. 그 신대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한참 후에 1920년대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그거를 또 한국에 들어가서 그거를 동아일보 기자, 당시의 동아일보 기자에 그걸 얘기한 게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1926년에. 그러면 그 한인회 주도로 독립운동하고 뭐 관계됐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거죠. 이분들이 어쨌든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메리다건 멕시코 그 시티의 그 지방회에 저희가 멤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같으면 회비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 회비의 대부분이 독립지원금이야. 그다음에 물론 거기 지방회 유지금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독립지원금을 그러니까 내가 뭐 월급을 한 달에 100불을 받으면 50불을 거기다 지방에 그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죠. 그러면은 메리다 지방에서는 그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이제 LA에 있는 대한국민의 총본부에 이제 돈을 보내면 그 LA에 있는 대한국민의 총본부가 상해나 중국 그러니까 LA나 샌프란시스코 있는 중국계 은행을 통해서 상해나 그쪽으로 돈을 보내는 거야. 상해 임시정부에. 그럼 실제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게 사실이네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게 기록에도 있고 또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100범일지 아시죠? 그 김구 선생이 쓴 거에 거기에 이분이 상해에서 임시정부에서 일을 할 때 왜 그 100범일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 기록을 한 거야. 거기에 옛날 멕시코 우리 우리 동포 김익주가 우리 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 형편에 우리한테 멕시코 독립 지원금을 보내고 쿠바에 임천택이라는 사람은 뭘 보내고 이런 것들이 딱 나오니까 아주 이름까지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 훈장 받아 모란 뭐 훈장인가 해서 지금 그분들 유해가 쿠바에 있는 분도 여기 현충원에 와 있고 여기 멕시코 분 이제 현충원에 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시는 독립운동으로 충만한 거예요. 한인의 일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독립이 끝난 다음에는 해방된 다음에는 뭐냐면 한국 정부 그 빈곤층이나 극빈층 구제 사업 이런 데도 송금 내고 그런 것들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회가 전속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활동이 쭉 이어지다가 60년대 되면 이제 질이 멸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2세, 3세 이런 것들이 계승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인원적으로 너무 그게 적어.
숫자가. 그리고 너무 많이 뿔뿔이 흩어졌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한 20년 그냥 완전히 없어진 상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하니까 어떤 동력이 없는 거야. 3세, 4세는 뭐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기네들이 지금 쿠바로 300명이 이동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쿠바에도 굉장히 한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북한하고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저는 거는 그래서 이 쿠바 혁명 이후에 북한 사람들이 갔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그 옛날에 갔던 사람의 후손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멕시코 얘기를 많이 유카탄에서 이제 어쨌든 4년 동안 강제 노동 계약 일을 하고 1909년도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머물던 분들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288명이라고 그래요. 이 그럼 거의 300명이 되네요. 당시에 멕시코의 에네켄 일보다는 쿠바에서 사탕수수를 자르는 그게 일도 수월할 뿐더러 게다가 월급도 굉장히 급여도 굉장히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 조건을 믿고 1921년도에 한 288명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왜 엎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가는 그 시점에 국제 설탕 가격의 시세가 완전히 폭락을 해요. 21년도에. 네. 그러니까 원래 일을 하기로 했던 미국의 그 설탕 회사거든. 거기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라 다 도착을 했는데. 예. 굉장히 비참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고생 엄청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어떻게 호부지책.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사탕수수 이민을 막 이제 추진했던 몇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제 뛰어다닌 거야. 보니까 그 주변에 마탄사스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에네켄 농장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에네켄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왔는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에네켄 노동일에도 해야 되는 거라 하니까 에네켄 농장, 쿠바에 있는 에네켄 농장주들은 얼마나 좋아. 이거 완전 숭늉공들이 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에네켄 일을 엄청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거기서도 쿠바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쿠바는 조금 틀려. 이렇게 무슨 강제 노동 계약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자유노동이라고. 그렇죠. 또 계약해서 돈 받고. 그래서 내가 내일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건 없죠. 그리고 쿠바의 에네켄 산업은 부수적인 거야. 원래는 선탕 산업. 그럼요. 이거는 그냥 이제 정말 부수적인 거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유카탄 북부인데 그렇죠. 쿠바는 정말 코앞에 있네요.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배 타고 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나띠라고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한국 최초의. 한국. 그리고 이제 마탄사스라는 데가 여기가 마탄사스. 넘어가네. 여기가 마탄사스예요. 여기가 이제 한국인 최초가 농장 노동하는 데예요. 에네켄. 그러면 아바나에서 그렇게 멀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바나도 흩어지고 지금 쿠바 여행이 유행이잖아요. 마탄사스에 가보면 이 한인의 후예가 보이나요?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죠. 여기에서 사진 한번 좀 보실래요, 선생님? 이게 선생님 저 오른쪽에 그 사진 2개가 있잖아요. 저게 대한국민의 마탄사스 지방의 회관이에요. 저기가 역할 다 해. 한글 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이 2개가. 지금은 이제 쿠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이게 유명한 엘볼로 농장이에요. 이게 일종의 쿠바 한인인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러면 그래도 멕시코에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쿠바로 넘어간 사람들이 좀 나은 삶을 유지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모르겠는 게 뭐냐면 제가 이분들을 만나뵌 거는 쿠바 혁명이 일어나고 최근에 제가 간 거잖아요. 쿠바 혁명이라 그러면 1960년에 있었던 카스트로. 그러니까 체게바라. 이거는 쿠바 혁명의 초창기에 쿠바가 잘 살 때는 이분들 처지가 좋았을 거예요. 덩달아. 근데 지금 쿠바가 2000년대 때 최악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1920년 정도에 넘어가서 1960년대에 그 쿠바 혁명이 일어나기까지는 오히려 그 월급을 받으면서 자유 노동으로 일하면서 좀 삶이 좀 근데 선생님 나았습니까?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쪽 쿠바 사회의 하이 클래스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야 막노동하는 건데. 예. 막노동인데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네, 막노동인데 그렇다고 한국이란 나라가 본국이 없죠. 자기네들 지금 누군가 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게다가 자기네들이 어떤 딛고 올라설 무슨 베이스도 없는 거죠. 무슨 그것도 없죠. 그리고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대적으로 그 당시의 삶이 어떻다는 건 능히 짐작을 하죠.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이거는 한국 사람만 유독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쿠바 민중이 다 피해를 보는데 한국 사람은 더 피해를 본다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서도 이방인이니까. 예. 혁명이 일어난 후에 민중들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아니 뭐 민중이라는 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쿠바라는 거는 그 80년대나 90년대. 예. 그렇죠. 미국이 이제 엠바고 하면서 이제 수가 자체가 왜 고난의 시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엄청나게 이제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 한국 사람들이 이민 후손들이 많이 사는 까르데나스 도시를 가 보니까 그때 그게 느껴져요. 도시가 너무 형편없고 너무 옷들을 너무 못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쿠바가 막 연금이 거의 한 달에 15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공무원이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쿠바 물가 싸다 그래도 15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쿠바에 간 한인들은 별반 특별한 발자취를 남기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 이거죠. 300명 정도가 갔잖아요. 발자취가 남았죠. 발자취라는 건 딴 것도 아니고 저도 제가 그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1000명도 적은 숫자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300명이 쿠바에 어쨌든 뭐 수십 명 단위로 정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한인에 다 만드는 거야. 한인을요? 네. 그러니까 뭐 마탄사스라고 이제 처음에 정착한 마탄사스 한인에 그다음에 아까 까르데나스라는 도시에 많이 가거든요. 거기도 한인회 있죠. 그다음에 아바나 그 수도. 그러니까 거기 이제 3대 한인회인데 그래봐야 선생님 그 300명 그 세 개를 나눠봐야 100명도 안 될 거 아니에요. 100명이 안 되는데 여기서도 그 박봉의 어떤 그 급여라든지 그 힘든 노동에서 얻은 대가를 메리다 그 지방회의 한인회 그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비가 상해라든지 그 만주라든지 이렇게 독립자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쿠바 한인 사회에는 그 임천택 씨라고 아주 그 좀 완전 한국에도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아까 김구 선생이 그 자기 일지에 언급을 한 거예요. 쿠바에 임천택이라는 동포가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이렇게 많이 독립자금을 보내줬다. 그게 증명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훈장도 받게 되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쿠바의 그것도 제가 이제 시간상으로 많은 얘기는 못하지만 그 한글 교육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그 역사 이런 것을 시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그 쿠바 혁명 그리고 그 이전에 독재자들 그 바티스타라는 사람들이 많이 통치를 할 때 그때도 쿠바가 이제 뭐 법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무국적자로 있던 사람들이 막 이제 쿠바 국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전에 어떤 한인의 정체성 같은 것들은 많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순수하게 한인들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쿠바도 이것도 한국이 이제 막 쿠바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막 들어가고 TV니 뭐 가전제품 이런 게 막 들어가면서 이제 막 한국을 뭐 거의 K-팝인가 이것도 이제 좀 일정 정도 쿠바 사람들도 많이 정도 하니까 이제 한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나는 한국 후손이고 우리하고 좀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좀 감추려고 그랬는데 이제 본국이란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 덩달아 이제 아마 자기네들도 그 정체성의 문제가 이렇게 다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거의 알지 못했던 중남미 쪽으로 중미죠. 멕시코와 쿠바 쪽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아니고 일하러 갔다가 그냥 어쩌다 이민이 된 사람들.
선조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슬픈 근대사죠. 네, 슬픈 근대사긴 하지만은 거기서도 우리가 뭐 촛불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게 그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네, 그 월급에서 모아서 독립운동 그러니까 그럼요. 상해에서 폭탄 터뜨리고 그런 게 태평양 건너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정말. 그게 이제 이렇게 네. 숫자도 우리가 많고 숨어 있는 역사를 예. 알게 돼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 아유, 좀 네. 반갑고요. 저도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좀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된지 모르겠네. 흥미를 저는 가지실 아주 것 즐겁게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할 얘기도 더 많이 남았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는 거 압니다.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